연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마존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도 오늘부터 5일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남가주 한 남성이 위스콘신주 사립학교 총격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부 건물을 공격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이프코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고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또 하나의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바자회 수익금을 4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LA타임스가 주최한 한 이벤트에서 생굴을 섭취한 7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024년 남은 10일 동안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며 역대 가장 건조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에는 5개월 연속 비 소식이 없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전국에서 약 1억 1930만 명 이상이 장거리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연말 연휴 기간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된 새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연합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토록 요구하면서 부릉시에 대폭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사이가 안 좋았던 아마존의 제프 보이조스 그리고 그의 앙숙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삼각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상무부가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11월에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못한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공조수사본부가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일은 오는 25일 성탄절이고 조사 장소는 공수처로 명명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는 이번 계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엄 비손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기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의 정모대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선관위 점거 후 직원들을 무력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LA 차저스가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에서 34대 27로 승리했습니다. 차저스 시즌 9승 6패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컵 대회 경기에서 코너킥골을 기록하며 팀의 4대3 승리를 이끌고 4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4강에서는 리버풀과 경기합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1부에서도 전해드려서 2부 때 또 똑같이 하기도 저도 좀 뻘쭘하네요. 우체국 문자 사기입니다. 우체국에서 당신의 소포를 보관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혹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세요. 저 이런 문자 일주일에 2-3개씩은 꼭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USPS, 우체국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우편물이나 소포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 이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노리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 보냈나? 그래도 궁금하니까 확인은 해봐야지 하고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는 싹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을 구입하고 온라인 쇼핑의 증가함에 따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연방우정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스미싱 사기가 최근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우편 검사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은행 또는 잘 알려진 회사를 사칭해 이름, 카드정보, 소셜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종종 조작돼 판매되거나 다른 사기에 악용됩니다. 연방방송통신위원회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나 문자 알림을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고했습니다. USPS를 통해 소포를 보내거나 주문한 상품이 배송된 경우 영수증에 트래킹 넘버가 있습니다. 이 트래킹 넘버를 통해서 배송 현황을 확인하고 USPS 추적 요청 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체국에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은 없다라고 우체국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기업과 기관이 사용자에게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은행정보 절대로 묻는 법이 없다라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무시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 받고 싶으면 yes, 그만하고 싶으면 stop 이라는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기 싫어, stop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연방수사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면 즉시 삭제하고 실제로 해당 회사나 기관에서 보낸 메시지인지 영수증이나 아니면 공식 인증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와 연결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LA경찰국 LAPD가 연말 연휴 기간 음주운전 DUI 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을 맞아서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순찰 병력을 확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연말을 맞아 술을 마실 계획이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LAPD 보도자료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월 한 달 동안만 4,759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12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062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LAPD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마존으로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에 없는 게 없죠.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차도 팝니다. 아마존이 현대자동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부터 LA와 뉴욕 등 미국 내 48개 주요 도시에서 아마존 오토스 온라인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주소나 우편번호를 넣으면 구매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구매가 가능한 48개 도시로 확인이 되면 현대차 딜러가 제시한 가격과 결제 조건 등을 아마존 오토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딜러가 오픈마켓 판매자처럼 아마존 오토스에 매물을 올려놓는 식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한 차량은 원하는 시간에 직접 딜러샵을 찾아가서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집으로 탁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면 고객은 결제한 딜러를 통해 신차를 수령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계약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금요일인 오늘부터 닷새간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파업은 LA와 시카고, 시애틀에서 시작할 예정이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전국 수백 개 매장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9월에 시작된 스타벅스의 새 회장 겸 CEO 브라이언 니콜이 취임 첫 해에 1억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노조는 최근 노조 바리스타에 대한 새로운 임금 인상이 없고 향후 몇 년간 1.5% 인상되는 경제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미국 내 약 10,000개의 회사 소유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미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30 상당의 무료 대학 등록금과 유급 가족 휴가를 포함해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은 스타벅스의 바쁜 휴가철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스타벅스가 보통 재사용 가능한 컵 수천 개를 나눠주는 레드컵 데이에 200개 이상 매장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가 파업을 벌였고 2023년 6월에는 일부 매장에서 프라이드 디스플레이를 금지한다고 밝힌 뒤 수백 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돌입하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연말 배송 시즌에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아마존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한 연말 배송 시즌에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아마존 근로자들이 19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와 팜데일, 빅터빌의 배송 허브를 비롯해 뉴욕과 일리노이, 샌프란시스코, 조지아주 등 7군데 배송 허브에서 아마존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파업은 19일 오전 6시에서 시작되었으며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배송업 앞에서 팀스터 노조원들은 숨을 수 없다며 회사 측이 너무 탐욕스럽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팀스터 노조는 아마존이 지난 15일 계약 협상 기한을 무시한 후 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마존이 노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약 10,000명의 창고 노동자와 운전기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배송 허브 직원들은 사측의 거듭되는 협상 거부에 맞서 팀스터스 노조 주도하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마존 근로자들도 파업 동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스터스는 국내 10개 아마존 시설에서 약 10,000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팀스터스 노조가 의도적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회사 대변인 측은 팀스터스 노조가 아마존 직원들과 운전기사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팀스터스가 아마존 직원과 운전기사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을 의도적으로 오도하여 왔다며 이는 거짓된 내러티브를 밀어붙이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스터스가 아마존 직원들과 운전기사들을 협박하고 강요해 노조에 가입하도록 시도했다며 이번 파업이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팀스터스 대변인 측은 아마존이 거짓된 내러티브로 대중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업은 팀스터스가 제시한 12월 15일 데드라인까지 아마존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복리 후생, 더 안전한 근무 조건을 위한 새로운 계약 협상을 무시한 후에 이뤄졌습니다. 팀스터스 측은 연말 할리데이 연휴 동안 택배가 지연된다면 소비자들은 아마존의 탐욕을 탓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은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기업 중 하나인데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과 임금을 위해 협상할 노조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측은 팀원들에게 이미 경쟁력 있는 급여, 건강 혜택, 401k 매칭, 경력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9월에는 회사의 평균 기본임금을 시간당 $22로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AA에 따르면 19일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전국에서 약 1억 1,930만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수치는 역대 가장 붐비는 연말 여행 시즌 기록입니다. 교통안전처의 추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국에서 약 4천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연말 시즌은 항공객 규모로도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안정청 측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로 19일이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붐비는 날은 오는 20일 그리고 오는 27일 금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주요 보험사가 보험 상품 제공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만 명의 고객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게 됐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4위 주택보험사인 리버티 뮤추얼의 자회사 세이프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대와 콘도 고객에 대한 보험 정책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2026년까지 현재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서비스를 간소화할 계획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프코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8만 8천 건의 콘도와 임대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버티 뮤추얼 대변인은 핵심 사업 분야에 집중하면서 상품 제공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상품 투자를 단순화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스테이트팜 종합보험도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건설 비용의 역사적 증가, 급속히 증가하는 재해 위험 그리고 어려운 재보험 시장을 이유로 모든 사업과 개인 재산 보장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재산보험 정책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올스테이트도 지난해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가주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리카르도 나라보험국장은 기후 위험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장려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잔류를 독려하는 등 시장 안정화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 시의 미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시장 점유율에 비례해 고위험 지역에 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 총격 사건 전해드렸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총격범과 남가주의 한 남성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부 건물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국입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칼스베드 경찰국이 지역 주민인 알렉산더 페펜도프를 상대로 요청한 총기 폭력 긴급보호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조치입니다. 지역방송이 입수한 사본에 따르면 FBI 요원들은 20세의 알렉산더 페펜도프가 15세의 총격범 네탈리 사만다 럼나후와 함께 대량 총격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구금했습니다. 사만사 럼나후는 지난 16일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위치한 사립학교인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사 1명과 10대 학생 1명을 살해하고 6명을 부상 입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샌디에고 주민인 페펜도프는 FBI와의 면담에서 자신이 사만사 럼나후에게 폭발물 과총기로 무장하고 정부 건물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슨 경찰국은 총격 사건에 대한 온라인 Q&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페펜도프가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발생한 총격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면 자세한 문의는 FBI로 돌렸습니다. FBI는 페펜도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호명령이 승인된 직후 페펜도프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여러 대의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돌아와 페펜도프의 아파트 유닛에서 검은색 총기 상자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2025년 상반기 뿌리교육 프로그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 상하반기에 약 800명이 뿌리교육을 수강했고 남가주뿐만 아니라 뉴욕과 하와이, 몬타나 같은 모두 16개 주에서 한인 2세, 3세 학생들이 수강할 정도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5년 상반기 뿌리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32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대표 강좌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총 15개 과정이 개설되고 대면 강좌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별 강좌를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유초등학생을 위해서 한국어 초급 그리고 연령별로 나누어서 수업도 진행됩니다. 또한 전통무용과 바둑, 케이팝 댄스, 한지공예까지 전통적인 인기 강좌뿐만 아니라 단소 배우기, 예쁜 손글씨 쓰기인 캘리그라피 등의 강좌도 신설돼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8일에 개강하는 이 뿌리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한 학기 15주에 $50입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가 연말 바자회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을 4개의 한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어제 한인상공회에서 사무실에서 4개의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는데요. 4개 단체는 나눔선교회, 푸른 초장의 집, 스팅, 그리고 시소 커뮤니티 등이었습니다. 기부금은 단체당 $2,500씩 도합 $10,000가 기부됐습니다. 정동환 회장은 앞으로 계속해 해당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했지만 이제 매년 하면서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작은 거지만 왜냐면 상공회에서 시작을 하면 다른 타 단체에서도 물론 장학금을 주는 단체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제를 통해서 좋은 물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냈어요. 우리 상공에서 이사가 우리들 한 140명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부금 수령 단체들은 한인상공회에 감사함을 표하고 향후 더 협력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12월 20일 금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짙은 안개와 구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로 한낮 야외 활동에도 무리 없는 쾌적한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더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보다 짙은 구름으로 흐린 날씨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겨울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2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45도, 해안 지역은 63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지를 맞는 한국은 오늘 새벽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한 성장세 지속과 함께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정책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1%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밝혔죠.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개인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얘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미국은 사람들이 자꾸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함께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 밖으로 감소했습니다.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11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 수준에는 못 미친 데다가 물가지수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로 둔화해서 시장에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11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상승률 2.3%보다 0.1%포인트 높아지면서 지난 7월 2.5%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10월과 동일했고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했습니다. 근원지수는 대표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대신에 이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고 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2.7%에 머물다가 10월과 11월에는 2.8%로 높아지면서 둔화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공화당이 마련한 새 예산안이 어제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예산안은 부채 한도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해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반기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문구도 빠져 있습니다. 공화당이 새 예산안을 만든 것은 기존 여야 합의안에 민주당 퍼주기가 대거 포함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채 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은 한도를 없애고 싶다고 말해왔다며 그들이 없애고 싶어하면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하원 공화당 예산안이 공개되자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부채 한도 협상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오늘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셧다운,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때 2018-19년에 발생한 5주간의 셧다운은 경제에 약 3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치권에서 강한 입김을 행사하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사실상의 대통령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최근 논란은 방금 들으신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다시 부각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증액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위기에 몰린 가운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보다 먼저 나서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합의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의회를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임시 예산안 합의가 공식화된 직후 X에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라고 쓴 것입니다. 이에 여러 공화당 의원이 동조한 의견을 표시했고 머스크는 일일이 그 답글로 이를 칭찬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화당 내 반대 기류를 확산시킨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 입장은 일론 머스크가 한바탕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 뒤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NBC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글을 올리기 전에 자신과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이 권력의 실세로서 미국 정치를 주도하게 된 일론 머스크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AP통신은 분명한 것은 정치 권력으로서 머스크의 부상이라며 이런 수준의 영향력은 그의 막대한 부로 인해 가능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P는 머스크가 이번 대선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떠오른 뒤 2026년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기꺼이 자금을 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현재 공화당 내에서 그 입김이 더욱 강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영국에 이어 독일 극우당, 독일 대한당에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머스크는 X에 오직 독일 대한당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는 X 계정에 머스크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독일인 인플루언서 나오미 자이프트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환경운동에 반대하는 언행으로 인지도를 쌓은 인물과도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영국의 강성 우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 영국 개혁당과도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고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을 사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예고한 논쟁적인 정책에 대해서 현재 미국인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성인 1251명을 상대로 진행해서 18일자리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4%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에 미군을 동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또 응답자 60%는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를 동원해서 정치적 라이벌을 수사하는 것에, 그리고 66%는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인력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싫어하는 보도를 한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는 데에 대해서는 88%가 반대했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를 단속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에는 72%가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2기 취임식에 예정된 기부금이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ABC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기부된 액수가 지난 16일 현재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상 모금액은 바이든 취임위원회가 모금했던 6,200만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고 2017년 트럼프 취임위원회가 모금한 역대 최대 1억 700만 달러도 웃도는 규모입니다. 한 공화당 기부금 모금자는 관심이 쇄도한다며 이번에 특히 기업 관계자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였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어제 만남을 가졌죠. 아마존 CEO입니다. 취임식에 100만 달러씩을 이미 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취임일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공화당 관계자는 취임식 축제 시작을 알릴 마가 집회도 열고 대규모 군정을 모으는 트럼프 스타일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뒤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확립한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면서 정권 이양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취임식 불참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대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협력하지 않는 유치한 게임을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식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벽입니다. 동부시각 자정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글을 올린 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엄청난 미국의 대유럽연합 무역 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유럽연합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느낌표 3개 꽝꽝꽝. 유럽연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이 협상에 앞서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문자를 올린 것 아니냐, SNS를 올린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로프 질 유럽연합 집행위 무역 담당 대변인은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이미 미국 차기 행정부와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산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LNG 수입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며 러시아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유럽연합에게는 더 저렴해 에너지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 상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상계 관세 인상 위협과 관련해서 일부 미국 수입품의 관세를 내리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로이터 통신이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뒤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하는 대로 미국 정부의 무역 및 투자 협상을 제의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재 인도 상무부가 돼지고기 같은 일부 미국 농축산물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주로 미국산이 수입 돼지고기에 약 45%의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심박 조율기 같은 의료기기나 할리데이비슨 같은 고급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도 내릴 것이며 현재 이들 제품에는 25에서 6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인 LNG와 방산 장비 등의 수입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미국 간의 무역액은 지난 3월에 끝난 2023-24 회계연도 동안 1,180억 달러에 달했고 인도는 여기에서 3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도 측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고 6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 대화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전략 대화에서는 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한 혁신, 탈산소화 지원, 규제 프레임 간소화 등에 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집행위원회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과 관련 인프라 제공업체, 노동조합 등 업계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부과한 가격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자로 보도했습니다. G7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재정 조달 능력을 더 약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조치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기존 배럴당 60달러에서 40달러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G7과 유럽연합, 호주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이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러시아 재정 수입에 타격을 가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해 자국산 원유를 수출하는 그림자 함대를 운용한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방권에서는 더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집중 공격했습니다. 키이우를 향한 하반기 최대 규모 공습으로 도심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KBS입니다. 현재 이곳 반경 1km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군경과 소방관 그리고 취재진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발견된 부상자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현재 건물에 발견하지 못한 사망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습은 지난 7월 키이우 어린이병원 공습으로 27명이 숨지고 전국적으로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입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본부였던 걸로 보이는데 인근 호텔과 은행 등이 크게 파괴됐고 거리에 주차된 차량들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머무는 곳입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공습 대상과 표적이 더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취재진이 머물던 숙소와 불과 1.5km 떨어져 있어서 오늘 새벽 공습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아침 6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반쯤이었는데요. 공습 경보가 3차례나 계속됐고 곳곳에서 폭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숙소 투숙객들도 서둘러 방공호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중심가 건물에는 대부분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습 경보는 1시간 10여 분 동안 계속됐고 방공호로 피신한 시민들은 차분히 해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공습에 사용된 무기는 미사일 궤적과 현장 파편 등을 분석한 결과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북한산 KN-23 탄도미사일 5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18일 러시아 남부 군수공장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화학전 사령관 키릴로프 중장의 암살 배후로도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해 키이우 주요 건물엔 지금 비상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군의 최전선 등장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규탄 성명까지 냈지만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 공격당하는 북한군 영상을 또 게재하는가 하면 민간단체와 함께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하는 전단을 뿌리는 등 심리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